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월요일 새벽 5시 반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하게 되면 두세 편 정도, 많이 할 때는 두 편, 세 편 하고 정 시간이 안 되면 그냥 한 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 녹화를 들을 때는 이 유튜브 강의를 들을 때는 아마 한 열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일주일 뒤에 아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가 제가 감히 무슨 우리 역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위치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조선 시대 역사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을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 성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 조선사에 대해서 조선 철학사라든가 정치 예를 들어서 당쟁사라든가 이런 거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당쟁에 대해서 조선 시대의 어쨌든 간에 우리 선배들이 행했던 그와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지극히 혐오하는 그와 같은 학풍 속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선생님한테 처음에 가서 배울 때 한문을 초보자 걸음 뛸 때서부터 제가 배웠던 것은 당론이 당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당에 휩쓰지 말라. 그래서 그때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집안, 그 선생이 이미 당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당론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당이라고 하는 것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그 선조 초기 이전에는 당인론이라는 게 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선조 때의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기 심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조선 시대의 소위 말해서 당론이라는 것, 그 뒤로서 숙종 때까지 한 20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치열한 당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숙종을 지나면서 그 여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영조, 정조가 여러분 개혁군주 아닙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당론의 희생자이듯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어떤 임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평이 조금 좋았을 뿐이지 또 정조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로 주자라든가 아주 그런데 신봉했던 사람이고 외국에서 소위 말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어떠한 서적이라든가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타적으로 했던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런 표현이 지나친지 뭐냐면 그분도 약간 수구적인 임금이었던 분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일의 경우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양반 쌍놈의 그러한 제도를 결국은 혁파하는 거죠. 여러분 양반 쌍놈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누구의 손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없어졌습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양반 쌍놈은 없어지고 그 대신 뭐가 됐죠? 돈이죠. 돈이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돈이 양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이쪽을 한쪽으로 치우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세상도 어지럽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저는 이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조문은 조문 가운데는 그 후세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조문이라 정문가처럼 보이지만은 억지로 이렇게 조작해 놓은 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 이해되는 건 뭐죠? 증상이죠. 증상 위주로 항상 봐야 된다. 자, 양명중풍이라는 말, 요 전제도 보세요. 양명병이라고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양명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육아실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의 외감에 노출되었다, 이런 소리죠. 이 자체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맥이 현하면서 부대하고, 호흡이 짧고, 숨이 짧고, 이것도 참 중요하죠. 이 단기라고 하는 증상은 여러분 거의 조혈에 의한, 조혈이 발작으로 인해서 흉부 쪽으로 압박을 주었을 때 단기가 호흡이 어떤 짧아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감기가 걸렸던 걸리지 않았던 간에 숨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숨소리가, 자, 우리가 상대방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리고 숨 쉬는 소리가 거칠거나 짧을 때는 그것은 심각한 병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상한론 조문 읽어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이 글에 현실화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병세의 관점에서 병증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글을 외우는 것은요 기본입니다. 원래는 모두 저도 상한론 조문 거의 못 외웁니다. 왜? 젊었을 때 딴짓하다가, 저도 젊었을 때 딴짓하다가 놓쳤어요, 여러분. 겨우 40대 중반에 가서 다시 들춰보고 하다 보고 글 쓰는데 하다 보니까 글을 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럼 20대 30대에 상한론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한국 한의사 사회에서 20대 30대의 상한론에 눈을 떠가지고 글을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다 딴짓하니까. 상한론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40대에 다시 공부하고 50대, 40대라도 정신 차려서 외우면 참 좋은데 글을 외우는 습관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추구해가지고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에, 입에서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공자가 하기 시십수면 불령여라 그랬죠? 때때로 익힌다는 건요, 익숙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익숙해지면 완전히 자기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냥 글은 글이에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맥상과 증상을 가지고 해서 맥이 벌써 현맥이 나왔다. 현맥이 나왔다. 그리고 크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증상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잘 쓰는 표현에 상인 또는 상의, 서로 의지한다. 증상이 서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부가 팽만하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보통은 복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도자가 들어가서 모두. 저는 이런 것도 의심합니다. 이런 거 의심해요. 전체적인 법리로 보면 그냥 복만이에요. 도자는 여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조문에 도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 조문 이외에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부가 팽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서로 증상은 서로 상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맥 현대하면서 복만이 단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맞습니다. 맥이 현대하면서 이 사람이 복부가 팽만감이 있네. 전반적으로 팽만감이 있네. 복부가 팽만감이 있으면 그 복부의 가스가 어디로 가죠? 방구로 나오지 않으면은
흉부 쪽으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 풍선 효과라고 그랬죠. 예. 병독이 어딘가로 배설되지 않으면은 이 가스는 피부나 흉부 쪽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이와 같은 양명병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 예,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스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순조로운 거죠. 역상하게 되면 역충하게 되면은 역이 되는 거예요. 병증이 심화되는 거죠. 맥이 현대하면서 여러분 복부가 팽만하고 팽만함으로 인하면서 호흡에 문제가 있다. 예. 이러면 병증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순리가 아니라 역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협파와 심장 부위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 협파와 심통 이쪽으로 예,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눌러서 그냥 협파만이 아니라 통증이라까지 분명히 언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또 새로운 말이 나와요. 구안지. 오랫동안 이 부위를 조금 눌렀더니 기가 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도 기가 통하지 않았다.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요 말도 여러분 새로운 용어예요, 여러분. 기가 통하지 않았다. 상한론에는 기라고 하는 용어가 거의 쓰여지지 않습니다. 계지탕 조문에 뭐라 그랬죠? 예. 합법을 썼더니 기가 상충했다 그런 거 있죠. 거기서도 기가 처음 나왔죠. 여기서도 기가 통하지 않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다소 후세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눌렀더니 뭐 통하지 않았다.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협파의 심통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코 안이 건조해지고 땀을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눕기를 좋아한다. 예, 눕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잘 눕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흡곤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예, 부도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눕기를 좋아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코 안이 말랐다. 이것도 여러분 그 가스가 복부에 팽만한 가스가 예, 협파와 심통에 압박할 뿐만 아니라 상부까지 머리 부위까지 그 열의 기운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예, 충격했기 때문에 코 안이 마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억지로 그래도 해석은 해야 되니까 예, 조합해서 이렇게 자 분석과 먼저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는 분석적인 증상들을 통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경물 취지예요. 취지는 뭐죠? 예, 경물은 뭐죠?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게 바로 경물입니다. 취지는 뭐죠? 그것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증상들은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세의 관점 위에서 이와 같은 증상들을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병세의 관점에서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서 통합해야 된다. 예. 여러분 경물 취지 우리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공부를 그랬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략적으로 했지만 예. 이거를 여러분 응용을 해야 돼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현상과 관계없이 경물 취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분석과 통합.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랬더니 땀을 흘리지도 않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열이 복부에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열이 빠져나가지고 복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온 몸과 얼굴에 모두 황색을 띄었다. 황달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소변 분리가 없지만 이 사람은 소변 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조혈이라든가 복부가 팽만하고 예, 소쇼당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황달의 증상이 심한 거죠. 일시명목이 다 모두 노랗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승기탕이라든가 소시오탕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면의 소변 상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땀도 흘리지 못하고 소변 상태가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 대변이 불리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황달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소변에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요 뒤에 썼네요. 저도 왜 소변이 난하대. 자, 그러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뭐뭐하며 뭐뭐호대 이렇게 썼지만은 일신명목 실황자는 소변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흔턴히 이렇게 하고 하나의 나일식으로 됐지만은 소변난과 황달은 서로 원인 관계가 있죠. 그 중에 앞에 땀이라고 하는 1번과 소변난이라고 하는 2번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증상이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험악한 증상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배설 관계부터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땀을 흘리지 못했다. 소변까지 곤란하네? 그러면 이 사람은 조혈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 대표적인 증상이 황달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조혈이 있는데 때때로 어라며. 자, 어떤 회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시하고 그냥 시자 하나만 쓸 때하고 조금 해석이 다르지 않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시시라는 말은 항상 된 거고, 항상. 요거는 이제 간헐적인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눈도 거의 이렇게 가차온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멀리는 거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글을 못 봐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조혈이 있다. 조혈이 있을 때는 딸꾹질을 하고 조혈이 없을 때는 그러면 딸꾹질이 약간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못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자하고 시자 이렇게 썼을 때 또 귀 전후로 종기가 생겼는데 이럴 때는 침을 놓으면 조금 좋아진다. 자, 이것도 여러분 어디다 침을 놓는다는 거죠? 도대체가 어디도 없죠. 도대체 우리 몸 어디 부위에다가 침을 놔야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외증이 풀리지 않아서 한 10일이 경과하게 돼서 맥이 계속 부하거든 소시오탕을 쓴다. 자, 232번 조문은 맥이 다만 부하기만 하고 다른 증상들이 없는 경우는 그냥 망탕을 한번 써볼 수가 있다. 만일의 경우 그 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만이 여전하면서 그 가운데 딸꾹질을 하는 경우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거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경험했던 그와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문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 조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방가들은 대부분이 이 조문으로서 이것은 중경의 정문이 아니다라고 여겼다. 책을 의존공감이라든가 이런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 의심이 좀 많이 든다. 이른바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자, 우리가 말하는 정문이라고 하는데에도 사실은 고방가들은 이런 게 정문이다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여러분 위문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문이라는 것은 위탁, 무슨 뭐 참보, 허자, 실자, 허약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위문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표에 있으니, 이 병은 뭐 이에 있으니 이와 같은 것도 전부 다 알고 보면 위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상 이외에 어떠한 의안이라고 하는 거, 위문은 알고 보면요 증상보다 의안을 이해하면 됩니다. 의안은 전부 다 알게 모르게 다 위문이다. 여러분 열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위문입니다. 이게 열실이 뭔지는 뭐죠?
예를 들어서 흉중유열 대표적으로 예. 흉중유열 이게 증상입니까? 아니면은 예, 흉중유열이란 말 많이 쓰죠? 확년을 쓸 때 흉중유열을 쓰잖아요. 예. 이런 것은 여러분 위문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흉중에 그럼 정문이 뭐냐? 흉중에 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그게 정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흉중에 열이 있으면서 번열이라든가 예, 번조라든가 구갈이라든가 예, 또는 흉비 또는 흉통 이런 것이 정문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에는 열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한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위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런데 위문 가운데에도 여러분 어떠한 합리적인 의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참고해야죠. 왜냐하면은 그 위문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나름대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병증이죠. 병증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일종의. 예. 이게 뭐냐면은 병리의 개념 또는 병인의 개념 또는 병변 예. 이런 식으로 예. 파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당시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표리, 한열, 허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육경변증론, 그러니까 팔강변증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도모했던 방법론이라는 것. 그게 의안이에요. 팔강변증론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나온 거지. 우리가 증상에 보면 이것은 열이 있다. 이런 말도 전부 다 위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현상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팔강변증은 우리가 표리, 한열, 허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열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열이 있다. 그러니까 유열, 열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예,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열로 인해서 어떠한 그 증상이 나타나느냐.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예, 그러니까 11일 날이죠. 토요일 날, 예, 후배가 예, 서울에서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 있었는데 이제 초대돼 가지고 가서 예, 들었습니다. 부부 동반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서울 나들이를 해가지고서 예, 귀가 조금 호강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팜플에서 초청장의 그 팜플렛을 보니까 몇 층, 3층, 예를 들어서 2열, 몇 번, 예, 그리고 오이, 예를 들어서 몇 번째 줄, 몇 번, 그러니까 열이 마찬가지죠. 3층 몇 번에, 그리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초대되었어요. 어느 자석에 가서, 정해진 자석에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1층, 2층, 3층이 되어 있는데, 3층에도 여러분 자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개 자석이 있죠? 그 중에서 당신은 6열, 예를 들어서 2열이라고 ABCD에서 2열. 그 다음에는 또 어디 4개로 구분해 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야 서울에서 만나자 이러면 만날 수 있습니까? 서울, 강남구, 강남에서 만난다고 해서 만나질 수가 있습니까? 선흥역에서 만난다고 만나질 수가 있습니까? 선흥역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어디에 빵집에서 만나자.
강남에 있는 빵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집니까? 못 만나죠. 우리가 약을 쓰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옛날 사람들은 열을 표현하는 그 기술적 방법을 달리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증상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서 현상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합을 해가지고서 이 열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백호탕을 쓸 수도 있고 소시호탕, 대시호탕, 조이승기탕, 예, 소승기탕, 대승기탕까지 이렇게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예. 그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 병의 위치, 병성의 어떠한 강도, 예,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 없다, 소변 상태가 자리하다, 불리하다, 이와 같은 말을 통해 가지고서 예, 경중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문을 우리가 중경서를 해석하는데 어떤 깊은 뜻이 있으면은 짧은 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예, 개발하고, 글 가운데는 막 뒤섞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혼잡하게 뒤섞여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화시킨다, 제가 해석하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중경서를 읽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면 된다. 예. 단순화시켜야 된다.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은 단순화시켜야 된다. 이 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 조문의 증상의 나열은 조리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뒤섞여서 방만하다. 약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것은 중경의 조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파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뭐죠? 병증이라고 하는 건, 이 현상은 뭐냐? 병증은 예, 병독의 반응에 불과하다. 예, 병독의 반응. 병독이 있기 때문에 병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병독의 어떤 증상들이, 현상들이 병세에 우리가 항상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정황은 저절로 드러난다.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흡사, 예, 발모여 이기휘다. 요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은 아는 용어인데, 예, 제가 뭐 젊었을 때 읽었을 때 이런 글들이 이렇게 뇌리에 약간 해석을 할 때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들판에서 이렇게 풀이죠. 풀을 뽑으면 풀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엉클어져 있는, 서로 연관 지어져 있는 풀들이 다 무리를 지어서, 발모여에 무리를 지어서 뽑힌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상. 현상은 뒤죽박죽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막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의 이런 표현이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였죠.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병독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들은 단순히 하나만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도만이라든가 흉만이라든가 거기에는 더 상충이 돼 가지고서 코 안이 건조해야 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흉욕고만이라든가 심통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연결지어서 나타난다는 게 바로 예, 발모여 이기휘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증후의 개념이죠. 증후. 예. 참 표현 멋있죠, 여러분? 발모여 이기휘라. 예.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유의 사의로 차거 기간오재려. 예, 이거는 이제 제 글쓰기 방식이죠. 누군가의 개인적인 뜻으로 어찌예요. 이거는 안자는 어찌 개인의 사견으로서 그 사이, 이와 같은 현상에 벌어지는 그 현상 가운데에 약간 억지로 갖다가 꾸며댈 수 있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심으로 글을 약간 첨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경우는 조작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맥상을 막 이렇게 조작해 놓고서 억지로 꾸며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그냥 그걸 다 정문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봤을 때 이 병세의 관점에서 맥상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변형시키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예, 중경은 자, 이것도 중경은 현재의 증상, 현실, 현상. 자, 중경은 글쓰기 방식이 현상을 바로 기술했다. 자기 관점. 여러분이 현증이 뭐죠?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러나 증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식에 의해 가지고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경의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현상이 있어도 그 현상을 보지 못합니다. 예, 글이 어지러워져요. 중경은 글을 쓸 때 자기 관점에서 그 현상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현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경서에 나타나는 증상은 빙상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정말 수백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예,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배설의 이상을 항상 특별히 기술한 것은 바로 이것이 병세에 해당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설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증상을 이해하고 처방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한의학의 원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옛날 사람 우리가 말하는 고위들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글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했는가 바로 배설의 이상을 항상 기준으로 했다는 것. 땀을 흘리지 않았다. 여러분 눈 감고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먼저 땀을 흘리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배가 가스가 차면 여러분 보통 대변이 안 좋은죠. 근데 보니까 소변이 곤란하다. 소변을 잘 못 본다. 그러면 만사 어떠한 병증 황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나타날지라도 이 소변 시켜야 된다는 것이 한의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을 참 현실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떠나서 70%는 여러분 옳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그 상한론을 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 건데 여러분 결코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여러분 가스가 차면 안 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대장에 문제가 된 거, 소위 말해서 장에 문제가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여러분 뇌 기능하고 관계가 돼 있고 결국은 이 사람은 언젠가 중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치매라든가 파킨슨병하고도 여러분 연관 맺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장이 좋아야 된다는 것. 결국은 장이 원만하고 배설 기능이 원만했을 때 대변, 소변이 잘 봐야지 건강은 한 70%에서 여러분 80%는 먹고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학문을 양방생리를 더 발전해 공부할수록 배설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저는 계속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땀을 흘리지 못하고 소변이 곤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요거 이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이것으로 인해서 병독이 배설되지 못하고 그럼 꼭 조혈이 발생되면 조혈도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죠. 여러분 대시호탕, 소위 말해서 승기탕이 조혈을 치료하는 약이죠. 결국 그러나 대변을 통해서 대변이 풀림으로 인해서 조혈이 치료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은 여러분 열을 조절하는 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땀을 흘리면서 어떤 경우는 대변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소변을 통해서 열이 제거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 병세가 조혈이 발생되면은 병세가 흉부와 복부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도만이라든가 흉만이라든가 흉욕고만, 심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나머지 증상들, 여러 증상들이 다투어서 나타나고 뒤섞이게 됩니다. 증상들이. 그런데 중경은 그 증상을 기술할 때 아주 정말로 깔끔하게 중요한 우리 요즘의 말로는
그 뭐랄까 중요한 단서에 해당되는 증상들만을 쓴 거예요. 이 밖에 증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헤매면 안 돼요, 여러분. 예. 항상 이 병도고의 배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되어지는 증상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병증이 도달되는 것은 황달이다. 이것이 바로 조문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만 부대변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해서 조혈이 아직 극심하지 않으니 그 같은 상태에서는 한번 소시어탕을 써서 화해법을 써보고 여러분 소시어탕을 쓰게 되면 어떤 경우는 대변도 좋아지고 소변도 잘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땀을 흠뻑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키듯이 증증 발열이 한추리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도 치료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병독이 나오면서 배출되면서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을 예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소시오탕을 복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치료가 완화됐다는 거죠. 다만 맥만 부하게 나머지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망탕을 써서 발환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소시오탕증이 그대로네 그러면 여러분 소시오탕 계속 쓰면 되죠. 근데 소시오탕증이 회복 없어지고 맥이 다만 부하다. 그리고 땀이 없다라고 그게 보이면 망탕을 쓰면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용어죠. 시의. 중용의 뜻이 있죠. 이게 시의. 상황에 맞춘다. 또는 그 시조자도 쓰죠. 시조. 시조. 때로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거 여러분 중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상한론은 정말로 대학에서 말하는 무류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선음은 즉근도이라고 있죠. 여러분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상한론 조문을 보면요. 일에는 시작과 맞춤이 있고 물에는 본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유 종시하며 일에는 시작과 맞춤과 시작이 있고 물에는 본말이 있다는 거. 병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중이 있고 가벼운 증상, 무거운 증상, 또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도에 가깝다. 상한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게 뭐냐? 중용의 방법을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열의 어떠한 그 심각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이게 전부 다 치료가 다른 것 뿐이지만 궁극적으로 열을 치료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삼양병은 그게 다 중용의 사상이라는 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한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주역을 읽기 전에 중용을 5,000번 읽은 분도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막 예전 사람이 그랬어요. 주역을 읽기 때문에 중용을 500번, 5,000번 읽는 거예요. 5,000번. 옛날 사람은 이거 기본입니다.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주역책을 배워서 주역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다 그냥 주역의 도입니다. 공자가 다 주역의 도예요. 공자가 바로 중용의 실천자예요. 뭐 저도 약간 옛날 사람들의 과대망상에 조금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과장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역을 본 다음에 주역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역을 알고 있다니까요. 설령 대학과 맹자 중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현대의 학문을 통해서 주역의 이치를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주역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에 정립하는 거죠. 상한론만 열심히 읽어도 그 상한론의 이치에 대학, 중용 다 있습니다. 이치가 다 있어요. 주역의 이치가 다 있습니다. 왜? 현상에 대한 주역은 바로 자연 현상에 대한 도덕적인 책이에요. 자연 현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현상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1년이 춘화, 추동이 있지만은 봄, 여름, 가을에 얼마나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춥죠.
추운 게 인생으로 말하는 고통이죠. 예. 또 그 고통을 잘 해결해 나가면은 좋다 그래서 마냥 좋아하면 안 된다. 언젠가는 고통이 온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은 언젠가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느냐. 항상 조심, 근심. 예. 그게 바로 주역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 주역,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해석 못 합니다. 예,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은 저도 헤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 조심해야 된다는 것. 잘 풀렸다고 자만하면 야 바로 그냥 망가집니다. 이게 역사고 개인의 인생이에요. 예. 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병은 우리한테 긍정적이면서 우리 인체를 긴장시킵니다. 이 긴장을 시키게 되면은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인체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요, 병 한 번 걸리면 바로 큰 병이 오고 죽습니다, 바로. 이 병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물론 유전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생활이 무절제하고 조심하지 않기는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외가하면 하찮게 보잖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후배 제 아버님한테 1년 동안 도제식으로 했는데 아주 정말로 쇠뇌가 될 정도로 지금도 그 쇠뇌에서 못 벗어났어요. 왜? 체온을 항상 보존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게 뭐야. 처음엔 그랬어요. 20대 때는.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체온을 보존하는 방법을 여러분 거의 모릅니다. 제 아들이 어저께 이제 큰아들 아침에 항상 기침을 해요. 야, 너 그거 네 체온이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듣고 그랬는데 오후 되면은 기침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저께 맥을 보니까 피부가 약간 발열감이 있고 맥이 부활합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될까? 보증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시오승마가 여러분 기를 위로 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벼운 해열지제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지 같은 거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온을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제 선생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거의 현대인들은 몰라요. 한의사들도 그런 얘기하면 저까지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 감기 안 걸렸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외감에 노출돼 있고 저도 토요일 날 열이 올랐다가 내려왔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니까 약을 먹지 않고도 바로 열이 조절이 돼서 컨디션이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현실감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글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치 내가 경험하고 그 환자가 내 앞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증상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도 보세요. 그 다음 조문 230절. 양명병의 자한줄. 여러분, 양명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한줄하면은, 허한. 이 사람은 기가 약해서 그래.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면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면 계지탕이면 쓸 수가 있죠. 양명병이라는 조문이 이 명제가 없으면은 사람의 어떤 환자가 안 돼 땀을 흘리는데 이것은 계지탕 후세방을 공부한 사람 보증이 있다. 괜찮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의사가 그냥 관례적으로 또 발안을 시킨 거예요. 마음탕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소변이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소변이 약간 배출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왜 여기다가 이런 말을 썼을까? 소변 자리라는 거를 왜 썼을까?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병증이 발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소변을 체크했다는 것. 소변의 요량이 소변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막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위의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변이 굳더라도 대변이 굳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승기탕을 써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공격하면 안 된다. 승기탕을 써서는 안 된다. 예. 근데 이 조문을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승기탕을 쓰면 안 되는 그것은 이 조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마땅히 그 환자가 스스로 자욕대변, 대변을 스스로 보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서 어느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 대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위의 진액이, 위중의 진액이 어느 정도 스스로 저절로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땅히 그 밀로서 꿀 가지고 전도해서 통하게 하면 된다. 이럴 때 만약에 토가급이라든가 대저담으로서 하는 것이 다 이것이 인도하는 방법이다. 저 사실은 이런 처방 모릅니다. 써본 적이 없고. 다만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니까 해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의심이 되죠? 글을 읽으면 의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의심을 글로 쓰는 거에 바로 강해입니다. 해석이에요. 주석이에요. 자, 모두의 글머리에 이미 양명병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조건이, 전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스스로 저절로 땀을 흘리는 현상은 여기 답이 다 나있는 거죠. 양명병은 결국은 뭐죠? 위가실이잖아요. 위가실. 실. 또는 내실.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위중건조. 위중건조. 위중이 건조한 상태. 양명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죠. 그러면 땀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열로 표현한 거예요. 이열이 바깥으로 배출되어지죠. 여러분 열이 우리 몸에 생기면은 바깥이 됐던 상층으로 됐던 어떤 경우는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열이 막 고일 발생되면요 소화가 안 되고 토하면은 열이 해소가 되죠. 찝찝하게 끈적끈적하게 땀이 나온다. 이것은 현상이에요. 그죠? 그냥 현상이에요. 이 현상에 대해서 뭐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열이 있는데 땀을 흘릴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이것은 이 경우는 여러분 발 안에서는 안 되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땀이 발 안에서인데 오히려 발안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진액이 부족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조혈이 심해지고 섬어, 소변 자리, 대변이 경자로 고치겠습니다. 대변이 굳어 있는 경우는 조시의 반응이다. 자, 이 사람은 조시가 있기 때문에 조혈이 나타나고 섬어가 소변 분리, 대변이 곤란해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조혈이 발생되어지고 섬어증이 있고 소변이 자리하고 대변이 굳은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위중의 조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공격할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승기탕으로 치료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도리어 공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진액이 내가라고 조혈이 극심하기 때문에 급하게 공격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은 이게 왕왕 일어나요.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 변비가 여기 진액이 굉장히 고갈되어지고 극심할 때 바로 여러분 이 사람 몸 인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완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자를 쓴 거예요. 급히 서둘러서 공격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대변 보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밀전도로서 인도해 가지고서 통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현실적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자한줄 약발한 소변 자리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기술한 이유, 이것은 바로 진액이 안에서 왜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이 위의 진액이 고갈되어지는 원인, 유래를
밝히고자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한출, 발한, 소변 자리 이게 무슨 말이죠? 거듭 하나하나 일일이 기술한 이유는 이 사람은 진액이 결국은 고갈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간호 후세 사람들은 이것으로서 허비의 구실로 삼았어요, 여러분. 자, 왜? 승기탕을 쓰지 않았던 것은 이 사람은 변비긴 변비인데 허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 나름대로 여러분 그 근거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허자를 썼잖아요. 이게 뭐죠? 대왕을 함부로 쓰지 말라 이런 소리죠. 예, 대왕을 함부로 쓰지 말라. 예, 변비증이 있다 하더라도 조혈이 발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왕은 무서운 약이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허비에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양을 조절하는 거죠. 허비를 하더라도 여러분 대왕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땅히 음미해 당수, 자욕, 대변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모름지기 저절로 진액이 자생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을 알 수가 있다. 예. 좀 기다려보자 이러는 거죠. 그러므로 진액 고갈에 급히 합법을 써서 대변이 통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잠시 밀전도를 써가지고 통해하는 것만 못하다. 예. 조문은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아냐면은, 자, 금계유락의 요한 조문. 제가 요거는 새로 보완한 겁니다. 우리가 금계유락에 보면은, 그전, 제가 3년 전에 글을 쓸 때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이렇게 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버리면은 그 공간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그래서 쓰고 싶어도 못 썼던 글을 요번에는 그냥 편안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거는 다 썼습니다. 예. 자, 대왕 서충한에, 이거 제가 발음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랑 통밥으로 서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왕 서충한에, 이거 일종의 건혈지제, 말은, 우리가 말은 그 어혈이 상당히 말라 있는 거예요. 이때 쓴다는 겁니다. 이때 거기에 보면은 건지황과 감초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지황과 감초를 집어넣은 것은 자윤적인 의미와 완화의 뜻을 시키기 위해서다. 예, 써있자. 뭐뭐는 뭐뭐 때문이다. 왜 대왕 서충 안에 건지황과 감초와 같은 약이 뜬금없이 들어갔느냐? 이것은 자연의 의미, 그리고 완화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대로 다 인용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금계유락을 사실은 글을 쓰면서 눈이 한 번 더 띄었습니다. 사실은 글 쓰는 방식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 강평본 상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제가 금계유락에서 어떻게 보면 글쓰기 방식이라든가 해석하는 방식이 진일보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자가 표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한 번은 얘기해보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자, 안에 우리 그 복부, 소복이라고 되고, 예, 소화기에, 그러니까 대장에 조시가 있거나 또는 소복부에, 하복부에 건열이 있는 경우는 흡사, 황반, 초반이라고 뭐냐면은 누룽지예요, 누룽지. 누룽지를 한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누룽지가 어느 정도 살짝 손바닥에 붙어 있을 때 보면은 노리끼리한 누룽지가 있고도 잘못해서 타는 경우도 있죠. 그게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반, 초반은 누룽지예요. 이게 누룽지가 손바닥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다.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경우 우리가 누룽지를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물을 집어넣죠. 예. 물을 해서 부풀리죠. 그 누룽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만약에 영해에 물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예, 억지로, 강출이라는 억지로 그 누룽지를 긁어내면 혹, 여러분, 솥이 망가지고, 예, 수저가 부러집니다. 긁다 보면은 부러질 수가 있죠. 이거 약간 표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시를 내리고 혹은 건혈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윤화제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바로 쉽게 그 이와 같은 누룽지라든가 이런 것을 벗겨내기 위함이다. 예. 이게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룽지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돌솥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비빔밥집이라든가 이럴 때 그 물을 주잖아요. 밥을 드러내고 이렇게 붙어 있는 데다가 물을 지어 놓고 뚜껑을 닫고 한 밥 먹을 때 기다렸다 보면 누룽지가 싹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이발이죠. 우리 몸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승기탕을 쓰기는 쓰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비록 오늘날에는 여러분 저담직 같은 건 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사물탕은 여러분 보혈지제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제. 또 근육을 완화시켜 줍니다. 사물탕이. 여기다가 사물탕을 합방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건 제 주장이에요. 항상. 예. 그때 마땅히 밀전도의 통지자는 예, 이제는 예, 그리고 맥미욕절, 맥이 간당간당해서 끊어지려고 할 때 통맥 사역에다가 저담즙. 그러니까 요거와 이와 같은 것은 다 조문에 비슷한 종류이다. 그 차이점은 저쪽에서는 양병에 해당되고 여기에서는 음병에 해당된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 조문은 예로부터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특히 노인성 변비 조혈에 의해 가지고서 지금 제 환자 한 분이 좀 그런 분이 있는데 저한테 약을 예, 조금 여러째 복용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항상 열에 의해서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도 차고 예,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대변을 못 보고 예,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발가락 끝이 예, 저리고 혈액순환 안 됩니다. 왜? 열이 골고루 번지지 못하고 역충하기 때문에. 예. 그럴 때 대승기탕에다가 전 그대로 씁니다. 대승기탕에 사물탕. 거기다가 심지어는 석고와 주겹까지 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 항상 변도 그런 대로 잘 보고 예, 근데 이분이 그냥 성격적으로도 조금 예, 급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이 80대 중반인데 병이 뿌리째 뽑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져요. 처음엔 얼굴이요, 여러분 엄청 빨갰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50%에서 40% 그래도 또 변비증이 생기고 예, 그럽니다. 예. 자, 우리가 처방을 예, 후세방, 사물탕 후세방이라 하더라도 예, 고방에서 다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지왕만 쓸 게 아니라 당귀. 여러분 당귀도 굉장히 윤제입니다. 그리고 백작 천궁은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당귀하고 건지왕, 예, 숙지왕 이런 거를 같이 승기탕에다 쓰면은 또는 심지어는 여러분 맹문동을 쓸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승기탕에다가 윤제를 같이 써서 하면은 대변 보기가 훨씬 좀 부드럽다는 것. 예. 자, 오늘 강의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문이 그렇게 후세 사람들도 의심했던 조문이지만 그래도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 급할 때는 약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열이 막 몸에서 예를 들어 흉중에 막 열이 있는데 예, 흉역고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막 열이 있을 때 여러분 승기탕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열이 더 발작적으로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작용 비슷하게 그럴 때는 여러분 화재 같은 경우 부드러운 약을 써가지고 약간의 발산제제라든가 그런 걸 써가지고서 예, 열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 약에 간첩을 써야 됩니다. 간첩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약도 예, 간첩이 있어요. 예, 약 우리가 쓸 때 간첩을 집어넣어야 돼요. 살짝 위장전술. 예, 우리 몸에 열이 펄펄 끓는데 열이 찬게 들어오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살짝 미지근하게 열을 그러면은 같은 동류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근데 이 약 전체는 결국은 청아지제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감초라든가 약간 발산지, 현계라든가 방풍이라든가 이런 걸 약간 발산지제를 쓰면은요
속에 있는 병독들이 자기네 그 친구인 줄 알고 응원자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살살살살 그게 풀려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병증 하나 고치는데도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 고지식하게 책에 있는 대로만 하면은 부작용처럼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여러분 병에도 우리 몸의 병독도요 심하면 심할수록 그 병독들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 몸도 성질이 있지만 이 병독도 지 성질 꼬라지가 있어요. 그냥 안 물러나요 결코. 다 그냥 그 정말 난리를 치면서 그 병독의 성질과 약의 성질이 계속해서 충돌과 완화시키고 계속해서 합니다. 한 방에 그냥 뭐 낫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 고방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썼는데 부작용 나왔다. 그게 아니라 약과 병독이 충돌을 해서 일어나는 게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급박할수록 완화시켜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감초죠. 감초입니다. 대표적인 게. 감초는 대열에도 쓰고 대한에도 씁니다. 환자가 몸이 아주 찰 때 감초를 씁니다. 부자하고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래서 그 접근 가능성 있게 약을 급할수록 돌아간다라는 말도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